좋아하는 것과 좋아하는 일을 하는 것. 그러나 그 사이에서 선택을 함으로써 행복할 것인가, 혹은 안정적인 현실을 얻을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심지어 거기에서 더 나아가면 과연 내가 진정 바라는 행복은, 삶은 무엇인가 라는 질문에 이르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숲속 책방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좋아하는 것과 필요한 것 중에 무엇을 선택하고 계신가요? 또 좋아하는 일을 하시며 삶을 살아가고 계신가요? 네, 오늘 함께 할 책은 오늘도 좋아하는 일을 하며 삽니다입니다. 출판사 호호와 지은이 정혜심님입니다. 지은이 정혜심님은 요가 명상에 몰입하다 독서 치료와 상담 심리, 타로를 공부하셨습니다. 10년 가까이 선택에 대해 책임을 지는 삶을 살기 위해 하고 싶은 일보다 해야 하는 일을 하며 보냈다고 합니다. 그러다 우연히 그림책을 만나 그림책을 통해 마음 돌보는 법을 배웠고 나아가 어른들을 위한 카mom의 그림 책방을 열었다고 합니다. 그럼 이제 위로를 주는 그림 책방 안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싸울 줄 아는 어른이 됐다. 책방을 시작하겠다고 마음먹었지만 현실적으로 뭐부터 시작해야 할지 막막했다. 서점 창업과 관련해서 가르쳐줄 사람이 주변에 단 한 명도 없었다. 결국 스스로 공부하고 찾아내야 했다. 내가 가장 잘할 수 있는, 쉽게 접근하는 방법은 하나였다. 책을 읽는 것. 도서관에서 창업 관련 책을 찾아 읽기 시작했다. 서점 창업만 특별히 다룬 책이 없어 카페 창업 관련 서적을 읽었다. 5권 정도 유사한 책을 읽으니 얼추 창업 과정이 도식화되어 머릿속에 그려졌다. 다시 비슷한 종류의 책을 찾아 세부 항목을 꼼꼼하게 채워갔다. 부동산 거래, 인테리어, 세금에 대한 정보를 숙지하면서. 부동산 거래는 유독 자신이 없었다. 예상하지 못한 권리금, 월세의 부담, 상가를 고르는 기준과 근거 등등 모르는 것 투성이었다. 별 수 없이 부동산 거래 및 상가를 고르는 다양한 방법 역시 책으로 공부했다. 오직 책으로. 처음에는 평지라서 손님이 찾아오기 쉬워 보이는 저 아랫동네 주시장 근처로 갔다. 시장 쪽에 있는 한 부동산에 들어가 사장님에게 준비하는 업종은 서점인데 1층이면서 월세가 60만 원 이하인 빈 점포가 있는지 물었다. 사장님은 내 말을 듣고는 조용히 눈을 감더니 수분 동안 아무 말이 없었다. 무언가 골똘히 생각하시는 모습을 보며 나 역시 숨을 죽인 채 반쯤 굽은 자세로 처음 질문했던 그대로 어정쩡하게 서 있었다. 잠시 후 눈을 뜬 사장님의 첫마디는 이 시장통에는 그런 가격의 가게는 없습니다. 였다. 그러고는 벽면에 붙은 연두색 지도를 향해 걸어가더니 단호하다 못해 예언자 같은 말투로 여기는 비싸고 저쪽 끝으로 가면 C 부동산이 있으니 거기 가서 가게가 있는지 물어보라고 권유했다. 그날의 성과라면 내가 생각한 가격으로는 지하철역과 가까운 평지에 서점을 차릴 수 없다는 쓰디쓴 현실이었다. 두 번째 찾은 곳은 지금 책방이 위치한 신금호역 주변의 부동산이었다. 좋은 것이 있다며 부동산 사장님이 제일 먼저 보여준 곳이 지금 자리다. 누룽지 가게였지만 주인이 임신 중이라 영업은 중단된 상태였다. 휑한 가게에 듬성듬성 놓인 누룽지 기계와 음료를 판매했었는지 작고 어수선한 모습의 바가 있었다. 한쪽 벽면에는 그전 옷가게 주인이 남겨둔 전면 거울이 있고 화장실은 밖으로 나가 반지하로 내려가야 했다. 이미 가게는 폐업을 맞이해 싸늘한 공기가 떠돌았다. 창문 밖으로 보이는 불구스름한 낮은 언덕길과
초록빛 나뭇잎은 괜시레 마음을 흔들어 놓았다. 무엇보다 가을 아침 햇살이 가게를 눈부시게 비추고 있었다. 아쉬움 전도 분명했지만 그 점포가 마음에 들어 더는 다른 가게를 기웃거릴 수가 없었다. 그러나 책에서 배운 그대로 선뜻 계약 의사를 표시하지 않았다. 다시 연락을 드리겠다며 연락처를 남기고 고민할 시간을 벌었다. 마음에 걸리는 것들을 먼저 정리해 보았다. 1년치 월세보다 많은 권리금, 노후한 건물, 외부에 있는 화장실, 어떻게 할지 계획을 짜봤다. 사정을 얘기해서 권리금을 조정하고 노후 건물의 주된 문제인 단열은 인테리어 작업 시 보충하고 화장실은 건물 주인에게 쾌적하게 사용할 만한 상태로 만들어 달라고 요청하기. 창업 관련 책에서는 원하는 상점을 찾기 위해 아침 저녁으로 머물며 상권을 분석하려는 조언도 있었지만 이곳은 한눈에 봐도 분석할 만한 상권이라는 게 없었다. 이태원도 아닌데 지대는 높고 재개발을 앞둔 주택이 모여있는 조용한 동네라 오가는 사람도 많지 않았다. 그런데 밑도 끝도 없이 가게 자리는 탐이 났다. 3개월을 고민하며 부동산 사장님과 가끔 연락을 주고받던 어느 날 부동산에서 먼저 연락이 왔다. 권리금 조정이 가능하니 한번 나와보라는 것이다. 권리금은 전보다 3분의 1로 줄어들었다. 3개월 동안 가게를 찾는 이가 없었던 것이다. 권리금이 낮아지니 요구사항을 제시해도 수월해졌다. 거울과 테이블 바 철거, 화장실 수리 등을 요구했다. 계약 하루 전날 저녁 다시 부동산을 찾았을 때 사장님은 일이 많은지 분주해 보였고 나이 든 동네 어르신 한 분이 건물 화장실 키를 부동산에서 찾고 계셨다. 자세한 사항은 모르지만 흔히 있는 일인 듯 했다. 그 와중에 나는 눈치도 없이 소파에 앉아 수첩을 펼쳐둔 준비해둔 항목을 천천히 읽으며 내일 계약서에 담길 사항을 확인했다. 그리고 조심스레 새로운 요구사항을 덧붙이니 부동산 사장님은 자리에서 일어나 내일 계약하면서 이야기해보고 안 되면 계약을 그만두세요 라며 자리를 피했다. 본인도 많이 피곤했다는 말도 잊지 않았다. 친절한 어투의 숨은 단호한 선언이 나도 말없이 침묵의 힘을 믿으며 수첩을 접고 조용히 일어섰다. 모든 것이 처음이라 무척 긴장했고 걱정도 많았다. 무엇보다 모든 결정을 혼자 했었기에 낯설고 부담스러웠다. 어디까지 손해보고 어디까지 요구를 해야 하는지 감이 없었다. 그래서 내심 욕을 먹더라도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다 해보자는 심산이었다. 그래봤자 고작 몇십만 원 안팎의 작은 차이지만 밀고 당기는 흥정을 해보고 싶었다. 계약 당일 부동산 사장님은 어제와 전혀 다르게 내가 요구했던 모든 사항을 빠짐없이 미리 처리해 주었다. 어제 일이 미안했던 모양이었다. 그럼에도 전업주부 10년 동안 온실 속 화초처럼 살았다는 자각이 들었다. 땀 흘려 일하는 사람을 만날 기회가 적었고 거래에 익숙하기보다 소비에 적극적인 삶이었다. 늘 마음 불편한 게 싫다며 흥정을 피했다. 악착같이 무엇인가 얻으려 애쓰지 않았고 그저 좋은 게 좋은 것이다 라는 마음을 미덕으로 삼았다. 이번 부동산 거래를 할 때의 내 모습은 예전과 확연히 달랐다. 싸울 수 있고 흥정할 수 있고 요구할 수 있었다. 정당하다면 나의 권리가 무엇이든 포기하지 않고 힘을 써야 하는 자리라면 남김없이 쓰고 싶었다고 할까? 사실 나는 누군가와 잘 싸우는 사람이 못 된다. 상상해서조차 그러지 못한다. 화를 내고 픽 돌아서는 것이 전부다. 화라고 해봐야 고작 남편과 아이에게 버럭 소리치는 게 전부지만 그런데 그게 내 모습의 전부일까? 무엇인가 내 안에 새로운 힘이 꿈틀거렸다. 뒤에서 좀 더 자세히 이야기하겠지만 내가 사용하는 여러 타로 카드에는
다이애나 여신이 등장한다. 수렵의 여신이자 달의 여신이다. 야생의 숲을 지배하는 힘을 지니고 있고 달이 차고 기우는 모든 변화를 담고 있다. 심리학 용어 중 다이애나 콤플렉스라는 게 있는데 여성 무의식의 저변에 깔린 남성적 특성이나 행위를 일컫는 말로 남장을 하고 말에 올라 사냥을 하는 여신 다이애나에게서 비롯됐다. 창업을 준비하면서 내 안에 다이애나의 용맹함이 차오르는 것을 느꼈다. 야생에서 견디는 힘, 늘 변화하지만 온화한 달의 힘이 솟아난 것이다. 전업주부 시절 내 안에 있는 힘이 모두 사라지는 건 아닐까 걱정했었다. 그러나 우리 안에는 모든 여신의 모습이 존재한다. 한동안 그 사실을 잊고 살았다. 다행히 책방 오픈을 준비하면서 천천히 내 안의 여신을 되찾을 수 있었다. 그렇게 나의 여러 능력을 지켜보고 사용할 줄 아는 어른이 되어갔다. 오늘의 즐거움이 나를 어디로 어떻게 데려갈지 아무도 알 수 없다. 그러니 책상 위에 쌓인 일이 아무리 많아도 아주 가끔은 나를 기분 좋게 만드는 일에 시간을 쏟아보자. 서두르고 애쓰지 않아도 나의 즐거움 속에 나의 길이 있었다. 나의 공간, 나의 구덩이. 어떤 공간에 머물고 싶은가? 나는 혼자 있어도 충분히 안온하고 마음에 걸림이 없는 공간이었으면 한다. 공간이 품고 있는 감성, 향기, 추억, 색감과 기품의 조화를 이뤄 마음에 정화를 주는 곳이면 더없이 좋겠다. 내게도 그런 곳이 있다. 해남 땅끝 마을의 미황사와 인도 오로빌의 마티르 만디르 명산센터가 그곳이다. 미황사는 해남 달마산이 품고 있는 작은 절이다. 그리 높지 않은 산이지만 달마산 꼭대기에 이르면 남해의 푸른 바다와 작은 선들이 한눈에 들어온다. 20대 후반 이곳에 잠시 머물며 지친 마음을 위로받았기에 산사의 풍광이 언제나 큰 울림으로 남아있다. 비 오는 날 처마 밑으로 떨어지는 청아한 빗방울 소리와 산사에 소복히 쌓인 눈을 치우며 느끼던 아린 손의 감각, 새벽 예불을 알리던 힘찬 목탁 소리가 울리던 산사의 기억은 여전하다. 그때 생각했다. 자연과 인간의 고결한 정신이 만나 하나의 공간이 탄생했다고. 머무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정화되는 공간 말이다. 마티르 만드르 명상센터는 스리 오로빈도의 영적인 가르침으로 세워진 인도 오로빌이라는 공동체 중앙에 위치한다. 이곳은 스리 오로빈도의 영적인 파트너인 미라 알파사의 꿈의 재현에서 출발했다. 프랑스 건축가 로제르 앙제르가 초음 감독을 맡았고 건물의 외형은 금박으로 코팅된 스테인리스 스틸 원판이 표면을 덮고 있는 구체 형태다. 센터 안은 온통 새하얀 대리석으로 둘러싸여 있고 중앙에는 지름 70cm의 인공 크리스털이 놓여 있다. 사람들은 그 주위를 원형으로 둘러앉아 명상한다. 압도적으로 비현실적인 공간의 힘을 느낄 수 있는 곳이다. 이곳에 앉아 나 자신을 바라볼 수 있다는 것, 그 하나로 그 긴 인도 여행은 충분히 가치 있는 선택이었다. 내게 이 두 곳은 인류가 만들어낸 지구의 자궁이자 한 개인의 힘으로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성스러운 공간이다. 무엇보다 언제든 다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의 고향이기도 하다. 나의 책방은 내게 가장 편안한 공간이기를 바랐다. 계약하기 전부터 수없이 많은 도면을 그리며 책방의 모습을 상상했다. 워낙 작은 공간이라 특별한 인테리어의 의뢰는 필요하지 않았다. 책방이니 무엇보다 책장 선택이 중요했고 책장을 선택한 후에는 모든 것을 그것에 맞게 배치했다. 시작하는 이의 욕심은 있었으나
협소한 공간은 나를 매번 겸손하게 만들었다. 책방을 찾는 이들은 책을 읽듯 책방을 읽는다고 한다. 책방의 모습이 나를 닮았으면 해서 모든 것을 스스로 결정했다. 평생 단칸방을 고집하던 아버지처럼 쓸모없는 공간을 허용하지 않고 작고 소박하게 나름의 아름다움을 지키고 있었다. 카모에는 그림책 전문 서점이기도 하지만 타로 상담이 이루어지는 곳이니 무의식을 상징하는 바다의 짙은 파란색이 필요했다. 쉽게 길들일 수 없는 대자연의 힘을 고스란히 품고 싶은 마음이었다. 입구에서 정면으로 보이는 한쪽 벽면을 짙은 청색으로 칠했고 어닝도 같은 색으로 골랐다. 나머지 벽은 하얀색으로 칠하고 이 벽에는 흰색 책장을 설치했고 집에서 사용하던 나무 책장 2개를 가져와 책장 아래 나란히 두었다. 홀 중간에는 6인용 테이블을 두었다. 큰 책상 아래 작은 책상이 포개져서 필요에 따라 책상의 폭을 넓힐 수 있었다. 책방을 열기 전 가게를 운영해 본 경험이 있는 지인이 내게 한결같이 하는 말이 있었다. 아무리 공간이 작아도 방을 꼭 만들라는 것이다. 잠시 누워 쉴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는 뜻이다. 직사각형 좁은 공간에 방을 만든다는 게 엄두가 나지 않았지만 체력이 좋지 않은 나를 위해 그 뜻을 따르기로 했다. 현재 이 공간은 나와 가족 모두 유용하게 사용하고 있다. 잠시 휴식을 취하거나 자질구레한 짐을 보관하기에도 안성맞춤이다. 보이는 공간도 중요하지만 적당히 가린 공간도 꼭 필요했다. 마지막으로 오래 눈여겨보았던 북유럽 디자이너의 펜던트를 달았다. 전구의 빛이 부드러워 눈의 피로감을 덜어주고 큰 방구가 작은 방구를 귀엽게 품고 있는 모습이 귀여워 사용해보고 싶던 조명이었다. 카모의 그림 책방이 아름답게 느껴진다면 그건 두말할 나위 없이 그림책 덕분이다. 책방을 시작할 때 그림책 표지가 전면에 놓여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림책이 책장 안에 숨어 책등만 보이는 것보다 그림책 한 권 한 권이 하나의 작품으로 대접받기를 원했기 때문이다. 매달 신간 그림책이 출간되니 책방의 책장은 늘 새로운 책으로 바뀐다. 나는 매일 작은 미술관 안에 머무는 행운하다. 마지막으로 공간의 차이를 만드는 것은 보이지 않는 요소들에 대한 배려의 손길이다. 어떤 음악이 흘러나오는지 고객이 사용하는 펜의 종류까지 섬세하게 신경을 썼다. 차를 판매하지는 않았지만 커피는 맛이 일정하게 유지되기를 찻잔 하나에도 정갈함이 묻어나길 바랐다. 무엇보다 마음을 변화시키는 가장 예민한 감각기관인 후각을 자극하는 향기를 선택하는 일도 중요했다. 처음에는 오래된 건물이라 배수구 냄새가 심해 걱정이 많았지만 다행히 원인을 찾아내 해결함으로써 불쾌한 냄새의 근원은 사라졌다. 공간의 향을 책임질 소품으로는 집에서도 가게에서도 내가 좋아하고 신뢰하는 브랜드 제품의 디퓨저를 꾸준히 사용한다. 종종 카모메는 무엇보다 향기가 참 좋아 다른 세상에 와 있는 것 같다니까 라는 말을 듣는다. 잠시지만 세상과는 다른 차원의 경험이 시작되는 곳이 카모메라면 내게도 영광이다. 그림책 구덩이에는 일요일 아침 아무 할 일이 없어 구덩이를 파기로 한 소년 히로가 등장한다. 엄마와 동생, 친구, 아빠가 구덩이를 파고 있는 히로를 찾아와 각자 한마디씩 던지기도 하고 질문을 하기도 한다. 히로는 대답이 짧았다. 그리고 계속 구덩이를 판다. 시간이 지나 구덩이 안에 앉은 히로는 그제야 흙냄새를 맡고 삽자국을 손으로 만지면서 말았다. 이건 내 구덩이야. 내 구덩이라는 말이 인상적이었다. 그러고 보면 아이도 어른도
자기만의 구덩이가 필요하다. 좁든 허름하든 어떤 모양새든 자신이 가장 자신답게 있을 수 있는 공간 말이다. 다른 사람 내 무엇도 닿지 않은 나만의 공간일 때 히로처럼 말할 수 있겠다고 생각했다. 이건 내 구덩이야 라고. 이 책이 1976년 초판이라니 더 놀랍다. 카몸의 그림 책방이 미황사와 마티르 만드르가 될 수는 없겠지만 이곳은 내 작은 발심으로 만들어낸 세상에서 하나뿐인 나의 첫 구덩이다. 좁지만 모든 것이 적당해 더 이상 여행에 끌리지 않을 만큼 나는 이곳을 사랑한다. 이 세상 어딘가 나 하나로도 충분한 자리를 갖고 있다는 것은 축복이 아닐까. 한 사람의 만족스러운 공간의 정서는 타인에게도 고스란히 전해질 것이다. 나는 공간의 힘을 믿는다. 보이는 것에서 보이지 않는 세계까지 7평 작은 책방이 누군가에겐 마음의 고향이 될지 또 누가 알겠는가. 하기 싫은 일은 안 할 뿐이에요. 이 말은 내게 혁명처럼 들렸다. 선택에 대한 책임을 지는 삶. 그 말에 갇혀 하고 싶은 일보다는 해야 하는 일에 전부를 걸었다. 하고 싶지 않은 일을 하지 않기 위해 나는 하고 싶은 일을 분명히 했다. 처음에는 글쓰기, 다음에는 책방지기로 점차 영역을 넓혔다. 나의 세계를 확장하는 글쓰기 모임. 카몸의 그림 책방에서 글쓰기 모임은 없나요? 평소에도 글쓰기 수업에 대한 문의가 종종 있었다. 읽는 만큼 쓰고 싶은 욕구는 강해지는 법이다. 주변 사람들에게 글을 써보는 게 어때? 라는 말을 건네면 대부분 자신의 욕망을 철저히 숨긴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자신은 안 된다고 말한다. 나는 아니다. 쓸 것이 없다. 이미 좋은 책이 너무 많다. 심지어 종이 낭비를 걱정하는 이들도 있다. 휴지보다 못한 책이라니 과한 걱정이다. 시작하는 마음은 불안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무엇인가 새로 시작하는 이들에겐 스승과 동료가 필요하다. 글쓰기 수업을 더 일찍 열고 싶었지만 마땅한 스승을 찾지 못해 시작이 늦어졌다. 생각할수록 머리가 복잡해지는 일이라면 일단 멈춘다. 때를 기다리자는 의미도 있고 게으른 면도 있을 테다. 어느 날 그림책 활동가를 위한 4주차 강좌가 있었다. 수업 마무리 시간에 글쓰기 수업을 듣고 싶다는 의견이 나왔다. 때마침 참석자 중 글쓰기 선생님이 있었고 선생님도 흔쾌히 글쓰기 수업을 시작해 보자고 했다. 다행히 모든 일이 때맞게 슬슬 풀렸다. 글쓰기는 오직 직접 씀으로써 배울 수 있다. 혹 글쓰기를 책이나 이론 수업으로 익히려는 이들이 있다면 그것은 불가능한 도전이다. 글을 쓰지 않아도 되는 글쓰기 수업은 피아노를 치지 않아도 되는 피아노 수업이나 다를 바가 없다. 단지 음계를 익혔다고 피아노를 능숙하게 연주할 수 없지 않은가. 글쓰기 수업 때마다 직접 글을 써야 한다. 글쓰기 숙제를 피하지 말자. 서툴더라도 일단 쓰면서 몸과 마음으로 익혀야 한다. 재능도 부족하고 작법도 모른다고 탓하기 전에 일단 글을 많이 써보자. 글쓰기의 시작을 도와주는 일이 책방지기의 몫이라고 생각했다. 글쓰기 수업은 기간도 중요하다. 몸으로 익히는 작업은 정직하다. 시간을 쓴 만큼 달라지기 때문이다. 일주일에 한 번 4회기로 마무리되는 수업보다 2주에 한 번 총 6회기 또는 10회기로 약 석 달 동안 함께 글을 쓸 수 있도록 계획했다. 초보자가 매주 글 한 편 쓰는 것이 쉽지가 않고 한 달이라는 짧은 수업으로는 얻을 수 있는 배움이 적다는 생각에서였다. 글쓰기의 기회를 만들고 서로의 글을 격려하며 자기 글을 점검받을 수 있다면 더없이 좋은 글쓰기 수업이다.
책방지기의 특권이라면 책방에서 열리는 모든 강의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수업에 함께하며 강사를 돕고 참여자를 응원하며 스스로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있다는 기쁨을 자주 감각한다. 수업의 세부 사항은 전적으로 강사가 기획해서 정해 나간다. 매 시간 참여자들은 잊을 수 없는 음식, 장소, 노래 등 가장 소중한 기억을 소환해 글을 썼다. 잊을 수 없는 음식을 주제로 글을 쓰는 시간에 아빠가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만드셨던 겉은 바삭하고 속은 촉촉했던 김치전 이야기, 돌이 같이 난 아이와 만들어 먹었던 여름의 오후를 품은 사과 파이, 앞집 아주머니가 만들어준 이 세상 최고의 계란빵, 그리고 4학년 가을 소풍 때 엄마가 처음 만들어준 김밥 도시락 이야기를 들으면 우리는 자주 눈물을 훔쳤다. 한 사람의 기억 창고에 저장된 잊을 수 없는 이야기는 또 얼마나 깊고 오래된 사연이 있을지 짐작할 것이다. 난 정말 여기서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울고 싶지 않았어요. 라며 눈물을 주르르 흘렸던 이의 모습은 아직도 눈에 선하다. 이는 그렇게 깊은 이야기를 나누는 모임인 줄 알았다면 참석하지 않았을 거라 했다. 그러나 모임을 계속하길 가장 적극적으로 바랐던 사람도 그녀였다. 글쓰기 수업을 한 번이라도 참석해 본 이들이 있다면 알 것이다. 수업 참가자들의 글쓰기 실력이 얼마나 뛰어난지, 대체 이렇게 글을 잘 쓰는데 왜 책을 내려고 하지 않을까 의아할 때가 많았다. 시간이 지나면 또 차츰 알게 된다. 글 한 편 잘 쓴다고 누구나 책을 쓰는 건 아니라는 사실을. 어쩌면 그들에게 필요한 건 글쓰기 실력이 아니라 A4 용지 100장을 채울 자신만의 주제였다. 일기장과 블로그가 노트에 흩어져 있는 이야기를 하나로 연결짓는 주제. 자신의 몸을 뚫고 나올 수밖에 없는 이야기가 더 절실한 게 아닐까. 글을 쓰다 보면 수려한 문장을 만들지 못해 괴롭다기보다 대개는 자신만의 생각을 찾지 못해 절망하는 시간이 길었다. 하나의 주제를 알차게 풀어낼 생각을 만드는 게 쉽지 않은 것이다. 석 달이란 짧은 시간 동안 자신이 쓸 첫 책의 주제를 찾기란 어려운 요구였지만 나만의 주제를 찾아 시간을 두고 꾸준히 글을 써보길 바라는 마음이 컸다. 그것이 무엇이든. 주제를 찾았다면 다음은 내 안의 검열자를 다스리는 일이 남았다. 어느 분야에서나 나름의 높은 기준이 존재하기 마련이다. 글쓰기 역시 그렇다. 누군가는 이것도 글이냐 라는 식의 비아냥을 서슴없이 했다. 도를 넘는 말을 듣고 있자면 서서히 그건 험담에 가깝다는 걸 알 수 있다. 성을 내는 그 사람의 심리를 다시 들여다보게 된다. 글에 대한 애정을 지는 혹은 애정 따위는 없더라도 정당한 비평이라면 모를까. 남의 글에 대해 쉽게 왜 썼냐 라고 말하는 건 마치 왜 태어났냐고 나무라는 말과 다르지 않다. 존재 자체를 부정한다는 말은 자신과 타인에게 모두 해를 끼친다. 유감스럽게도 자신이 쌓아둔 높은 성벽에 가장 먼저 갇히는 이는 자기 자신이다. 검열과는 우리 안에 엄연히 존재한다. 높고 고결한 자태로 흔들림 없이 다 쓴 원고를 당장 쓰레기통에 넣으라고 말하는 엄격한 내면의 목소리. 그럴 땐 나는 낮고 천박한 나를 소환해 균형을 맞춘다. 그래, 이게 나다. 어떻게 하겠어? 그래도 해야지. 하며 묵묵히 지금의 나를 인정한다. 글쓰기 수업에 참여하는 7명의 여인은 2주에 한 번 서로의 글을 낭독하며 삶을 나누었다. 내가 쓴 글을 타인이 낭독해 줄 때 묘한 감동이 일어난다. 연극처럼 생생하게 다가왔다. 무대 위에서 나는 눈을 감고 의자에 앉아 있고 어디선가 내 독백이 들려온다. 눈물이 흐를 때도 있었고 부끄러워 담담하게 넘길 때도 있었다. 세상 어디에서 이런 만남을 찾을 수 있을까? 우리는 수업이 끝난 후에도 자진해서 때때로 보충 수업을 받는다.
상처가 난 자리에 아름다운 꽃을 피운 N. 타오르는 열정을 지닌 O. 그의 멋과 맛이 일품인 K. 여린 속내를 감춘 강한 힘을 지닌 I. 우아한 인생을 살아가는 C. 모두가 부러워하는 여자의 삶을 사는 E. 그녀들의 글쓰기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을까? 글쓰기는 홀로 하는 작업이다. 나만의 세계를 넓히는 구체적인 방법이자 무엇보다 나와 내밀하게 연결되는 소통이다. 시간을 두고 내가 쓴 글을 다시 바라보면 나의 지금이 보인다. 해리포터의 일기장처럼 무엇이든 적으면 이루어지는 마법의 노트는 아니지만 적어도 어긋난 생각을 다듬을 기회는 얼마든지 생긴다. 글을 쓰면서 나를 매일 새롭게 고쳐간다. 읽으면 보이고 보이면 더디더라도 바꿀 수 있다고 믿는다. 나만의 세계에 머무는 이 글쓰기 시간이 무척 즐겁다. 세상 그 무엇과 바꿀 수 없을 만큼 창조적이고 고유한 세계를 만들고자 하는 이들에게 글쓰기를 권하는 가장 큰 이유다. 나는 더 많은 이들이 지금 서 있는 자리에서 자신의 목소리를 글로 전하기를 바란다. 빼어난 글이면 더없이 좋겠지만 욕심은 금물이다. 글을 쓴다는 건 나와 가장 솔직하게 만나는 기회이다. 말은 허공에 흩어지지만 글은 그대로 남는다. 책 한 권을 쓰기 위해서는 자기에게서 벗어나 타인과 소통해야 한다. 누구에게도 쉽게 털어놓지 못했던 이야기를 모두와 허물없이 진솔하게 나누는 것이다. 최대한 정제된 언어로. 작년 가을 글쓰기 모임의 한 분이 출판사와 계약했다는 기쁜 소식을 전해주었다. 카모메에서 수업을 들으면서 꼭 책을 쓰겠다는 말이 실현되는 기적이 일어났다. 몇몇 선생님은 브런치에 글을 올리며 때를 기다린다. 이런 글을 쓰고 있자니 올해에도 다시 글쓰기 강좌를 열어 더 많은 이야기를 남기고 싶은 욕심이 올라온다. 작가가 되기 위해서 쓰기보다 가장 먼저 자기 자신이 되기 위해 글을 쓰자. 나를 위해 매일 한 줄이라도 쓰자. 은은하게 나를 지키는 법. 아침에 일어나면 꿈을 적는다. 매일은 아니어도 꿈의 기억이 생생하게 남으면 침대 옆 빨간 수첩에 엉성하게라도 꿈 이야기를 적어둔다. 오전에 일과를 하는 내내 설렁설렁 꿈을 되짚어 본다. 오늘 꿈은 내게 어떤 이야기를 전하고 싶었을까? 꿈을 적고 꿈속에 등장한 인물들을 하나씩 살펴본다. 지나치게 과장된 해석을 피하고 섣불리 단정짓기보다 이런 걸까? 아니면 이건가? 하며 여러 가능성을 활짝 열어둔다. 모호하게 해석하며 그대로 지켜보는 편이다. 마치 커다란 퍼즐을 맞추듯 눈에 보이는 형상을 찾아 짝을 맞추고 부분이 모여 전체 윤곽을 드러낼 때까지 기다린다. 아하, 라는 식의 인식이 올 때까지 나를 이해하는 또 다른 언어로 꿈을 사용한다. 오늘 꿈은 유명 아이돌 가수가 등장해 나와 연인이 된다는 이야기였다. 꿈에서도 스스로 부끄러워 나를 한참 낮췄다. 유명 가수와 전혀 어울리지 않는 나. 이 꿈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 수많은 해석이 가능하겠지만 나는 이 대극의 캐릭터를 다시 조정해 본다. 유명 가수에서 그냥 가수로, 부끄러운 나에서 그냥 나로, 거품을 제거하며 어느 가수와 나의 이야기로 바뀐다. 마음이 편안해지고 이야기는 가벼워진다. 그렇게 내가 서 있을 만큼 자리를 찾아가는 것이다. 또 다르게 해석해 보자면 닿을 수 없는 욕망을 바라보고 나 자신을 바로 보아야 한다는 교훈을 얻을 수 있다. 꿈을 해석한다는 건 나를 돌아보고 욕구를 살펴보고 마음을 쓰다듬는 유익한 시간이기도 하다. 꿈을 적고 나면 본격적인 하루가 시작된다. 지인이 소개해준 유튜브 채널을 보면서
천천히 20분 정도 요가를 하며 몸을 푼다. 짧은 시간이라도 몸을 움직이면 한결 마음이 편안하다. 학원이나 문화센터를 다니며 더 오랫동안 요가를 수련하면 좋겠지만 아침 저녁 가볍게 시도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 요가는 고대 인도에서부터 전해오는 몸과 마음을 다스리는 수련법이다. 자세와 호흡을 가다듬어 명상을 통해 번뇌의 얽매임에서 벗어나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다. 단지 어떤 자세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가 아니다. 요가 수련이 단순하지 않는 이유다. 20대에 치열하게 요가를 수련할 때는 구름에 가려 끝이 보이지 않는 사다리를 힘겹게 오르는 기분이 들곤 했다. 그때와 비교해서 가볍게 요가를 즐기는 지금의 내 모습을 보면 가끔 헛웃음이 나온다. 젊을 때 비해 뱃살은 넉넉해지고 체형은 둥글둥글해졌다. 확실한 건 그때의 나보다 지금의 내가 더 마음에 든다는 사실이다. 덜 진지하고 덜 예민하며 덜 특별한 지금이 오히려 편안하다. 깊은 호흡과 함께하는 모든 요가 동작을 잊지 않았다. 몸이 기억하고 있었다. 요가를 마치면 아침 식사를 준비한다. 요리에 취미가 없으니 잘할 리 없고 최대한 간단히 만든다. 아이가 어리고 세 식구가 함께 살 때는 삼시세끼 집밥을 고집했다. 대도시로 이사하고 주말 부부로 생활하면서부터 식사 대부분을 생협의 냉동식품을 이용하고 두세 곳의 반찬 가게를 바꿔가며 집밥에 대한 부담을 덜고 했다. 누가 날 게으르다고 말해도 할 말은 없지만 모든 것을 잘해낼 수는 없다. 불가능한 도전을 행복이라 우기며 나를 더 이상 힘들게 하고 싶지 않다. 대신 영양의 균형을 고려한 반찬을 선택해 나와 가족의 건강을 돌본다. 아이와 식사를 한 뒤에는 청소를 한다. 설거지를 시작으로 침구를 정리하고 청소기를 돌리고 물걸레 청소기로 깔끔하게 마무리 짓는다. 나름 미니멀리즘을 추구했기에 매일 먼지 제거를 할 정도로 가구나 소품이 많지 않다. 일주일에 한 번 정전기 청소포로 밀고 텔레비전 주변과 조명 갓의 먼지를 털어주면 거실 청소는 끝난다. 전업주부 시절에도 깔끔하게 청소를 마친 거실을 바라보며 커피 한 잔의 여유를 즐길 때가 가장 행복했다. 한순간을 위해 매일 2시간 이상 청소하면서도 시간과 노동이 아깝지 않았다. 그만큼 정갈한 공간에 머물고 싶은 욕망이 컸다. 지금은 청소 후 바로 출근해야 해서 여유롭게 차 한 잔 마시는 일은 못하지만 퇴근 후 깨끗한 집에 머물고 싶어 반드시 오전에 청소를 끝내고 출근한다. 꿈을 적고 요가를 하고 아침을 간단히 먹고 청소로 마무리 짓는 오전 시간은 지극히 사소한 일상 풍경이다. 하지만 이 간결한 생활의 리듬은 내 오랜 배움과 실패의 결과다. 20대에는 몸과 마음 수련을 위해 여러 곳을 찾아다녔다. 새벽 예배부터 예불까지 무건 수행을 하며 걸을 때도 식사할 때도 호흡을 알아차리려 했다. 평범한 일상이 가능한 세계는 아닌데다 일상의 작은 습관을 만들기 위해 그렇게까지 공을 들여야 했나 의아하기도 하면서 돌이켜보면 그때 나의 모든 실패에는 욕심과 불안이 축축하게 깔려 있었다. 이상과 현실의 차이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헛된 기도야 자책으로 스스로 깊은 내상을 입혔다. 당시에는 헛되었다는 생각조차 하지 못했지만 말이다. 소박한 일상의 행복도 늘 한 발짝 뒤로 물러나 있었다. 끊임없이 움직이지만 허기지고 피곤함이 쌓여 염증이 나도 멈출 방법을 알지 못해 실패로 끝나는 일이 잦았다. 욕심을 낼수록 실패할 수밖에 없는 세계라는 걸 어리석게도 그때는 알지 못했다. 그런 실패의 경험 덕분에 지금은 내 몸에 잘 맞는 하루를 만들 수 있으니 다행이라는 생각도 든다. 오늘도 나는 걷는다. 예전보다 가볍게
오늘 하루를 유익하게 보낼 수 있는 질서를 찾아 그 안에 머물려고 애쓴다. 무엇이 먼저인지 알 수는 없지만 내가 원하는 하루를 살아가는 시간이 늘어가자 불안은 차츰 감소했다. 삶의 속도 역시 적당한 빠르기를 찾았다. 책방지기에게 일상의 리듬이 뭐 그리 중요한가 싶겠지만 나의 안정과 행복은 책방을 유지하는 데 가장 강력한 힘이다. 홀로 운영하는 가게에서 가장 중요한 건 주인장의 건강이니까. 몸과 마음이 힘들면 어떻게 가게를 기분 좋게 운영할 수 있겠는가. 자신을 지키는 것이 가게를 지키는 것이고 안정된 일상을 살아가는 힘은 가게 운영에도 빠질 수 없는 필요 조건이다. 손님이 없는 책방을 오랫동안 지키고 안정된 수익이나 명예와도 거리가 먼 이 일을 사랑한다. 작지만 단단한 하루를 스스로 만들 수 있다는 믿음이 있었기에 지속 가능했다. 일상이 곧 수련이다. 대단한 것 없는 일상을 제법 행복하게 보내는 것. 그 하루를 가졌다면 책방지기가 아니라 무엇에 도전해도 행복할 것이다. 결국 우리가 끝까지 지켜야 할 것은 책방이 아니라 자기 자신일 테니까. 일상의 건강한 루틴은 몸과 마음의 훌륭한 균형감을 선물한다. 오늘도 난 깔끔하게 정리된 거실을 바라보며 출근한다. 나의 베이스 캠프여, 저녁에 봅시다. 하기 싫은 일을 하지 않습니다. 어느 인터뷰 자리에서 저는 하고 싶지 않은 일을 하지 않습니다. 라고 말하자 사진을 찍던 작가님이 깜짝 놀란 얼굴로 카메라를 내려놓았다. 놀란 이유를 묻지 않았지만 그의 얼굴에서 어떻게 저런 말을 할 수 있지? 라는 표정을 읽을 수 있었다. 지금까지 하고 싶지 않은 일로 하루를 채우다 이제 겨우 하고 싶은 일을 찾아서요. 하기 싫은 일을 조금씩 줄여가고 있어요. 라고 말하자 안도의 눈빛이 돌아왔다. 누구에게나 설명이 필요한 말인 건 분명해 보였다. 하기 싫은 일을 하지 않습니다. 라는 말에는 하고 싶은 일에 집중합니다. 라는 의미가 숨어 있다. 책임과 의무를 저버린 삶의 태도나 자신의 성장을 저해하는 미숙한 선택을 긍정하려는 건 아니다. 하기 싫은 일을 하지 않는다는 건 내가 무엇을 좋아하고 싫어하는지 세밀하게 살펴보고 자기 다움이나 취향을 알아가는 과정이기도 하다. 나에게 처음부터 단호한 기준이나 치밀한 계획이 있었던 건 아니다. 그동안의 경험을 통해 내밀한 감정과 몸의 미세한 반응, 그리고 이성적 판단을 믿고 기억하며 그 방향을 따라가다 보니 이런 결론에 이르게 된 것이다. 서점을 시작하고 하기 싫었던 일이라면 일과 가정, 그리고 건강의 균형을 깨는 것이다. 일주일에 5일, 하루에 8시간을 온전히 책방에 집중한다. 그 외에는 가족과 저녁 식사를 하고 나머지 시간에는 온전히 쉬고 싶었다. 그 시간을 지켜내기 위해 하루의 균형을 깨는 일에 섣불리 도전하지 않았다. 무엇인가 고집스레 지키는 일을 바라보면 왠지 답답하고 때론 이기적이라 여기게 된다. 좀 움직여도 될 텐데 왜 저렇게 몸을 사릴까 싶다. 하지만 내게는 꼭 한번 살아보고 싶은 일상이 있었다. 타인의 바람을 지켜주기 위한 삶이 아니라 내 규모의 적당한 삶 말이다. 예전에 헬렌 리어링과 스콘 리어링 부부의 책 조화로운 삶을 읽으며 그들의 단순한 삶을 동경했다. 하루 8시간 노동을 하고 또 8시간 여가를 즐기고 8시간 잠을 청하는 삶. 리어링 부부는 자본주의 시스템에 무작정 휘말리지 않고 쓸모 있는 일을 하면서도 소박하고 조화로운 삶을 유지했다. 짧게 머물던 인도 오로빌의 공동체 역시 하루 5시간 의무 노동 후에는 자신의 내면을 찾는 일에 나머지 시간을 보내도록 권했다. 누군가는 현실성 없는 속된 말로 부르주아적 삶이나 게으른 삶이라 치부할지 모른다. 그럼에도 내겐
도전하고 누리고 싶은 삶이었다. 오로빌 공동체에서도 경제적 문제는 언제나 풀기 힘든 숙제였다. 먹고 사는 문제는 세상 어디에서나 매우 중요하다. 잊지 말아야 할 일은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어도 또 다른 욕망이 우리를 굶주리게 하기는 마찬가지라는 것이다. 도시에 거주하며 이상적인 삶을 추구할 만큼 내 삶은 이들처럼 단순하지도 평화롭지도 조화롭지도 못했다. 힘들더라도 쓸모 있는 일을 하기 위해 욕심은 덜고 돈으로는 살 수 없는 시간, 관계, 여유를 지닌 책방지기가 되고 싶었다. 한결같지 않더라도 책방은 홀로 운영하기 적당한 무게감을 유지하고 일처리가 더디더라도 하나의 일이 익숙해지면 다음 일을 순차적으로 진행하려고 했다. 온라인 판매를 시작하면서 발송 안내문에 이렇게 적었다. 토, 월요일 주문건은 화요일에 발송합니다. 혼자 운영하는 책방이다 보니 외부 일정이나 행사 등으로 배송이 조금 늦어질 수 있음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우편 배송은 출근하는 화요일부터 금요일 단 4일만 가능하다. 오늘 주문하면 오늘 도착하는 총알 배송을 보장하는 시대에 나만 홀로 거꾸로 가는 게 아닌가 싶어 자괴감이 들 때도 있지만 손님에게 지금 상황을 최대한 자세히 설명해 양해를 구하는 길을 택한다. 책방 주인이지만 내일 당장 급하게 필요한 책이라면 온라인 서점을 권하고 여유롭게 받아도 되는 책이라면 서로의 온기를 느낄 수 있는 동네 책방을 이용하기를 청한다. 얼굴을 마주하고 타로의 상징을 깊이 읽어내고 손님에게 맞춤한 그림책을 정성스레 추천한다. 그림책이 가득한 아름다운 공간에 옹기종기 둘러앉아 그림책을 읽고 서로 이야기를 나눈다. 카mom의 그림 책방의 생명력은 빠른 택배 서비스가 아니라 바로 이런 것에 있으니까. 이 문근한 불씨를 오래 유지하는 게 나에게 가장 중요한 일이다. 그래서 아무리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이라도 일상의 균형이 깨지고 피로감을 높이는 일은 정중히 거절한다. 그것은 가진 자의 여유도 게으름도 노력이 부족한 것도 무능한 것도 아니다. 한정된 시간과 에너지를 유용하게 사용하기 위한 나의 철학이다. 카mom의 그림 책방은 처음부터 어른을 위한 그림책 전문 서점으로 출발했다. 시류에 편승한 언어 유희가 아니라 첫 시작부터 대상이 분명했다. 책방을 열자 동네 논술학원 사장님을 찾아가 아이들을 위한 책방이 생긴 것 같다며 걱정스러워하는 이웃이 있었다고 한다. 아이들이 읽는 책을 판매하니 분명 아이들을 대상으로 수업도 하리라 짐작한 것이다. 나는 아이들에게 재미있는 그림책을 추천하는 책방 아줌마가 좋을 뿐 그림책으로 아이들에게 무언가를 가르치는 일에는 관심이 없다. 엄밀히 말하면 그것은 하기 싫은 일에 속했다. 대신 하고 싶은 일에 더 집중하는 걸 선택했다. 어른들이 그림책을 읽고 나눌 수 있는 다양한 행사와 강의를 기획하고 진행했다. 엄마의 존재를 축복하는 그림책, 시와 함께 있는 그림책, 영화와 그림책, 중년을 위한 그림책, 그림책 읽는 밤, 우리가 만나고 싶은 한국 작가와의 만남, 남자와 그림책, 그리고 맥주, 신화로 읽는 그림책 등등 모두 어른을 위해 마련한 그림책 축제였다. 내 안에는 사자가 있어 너는? 이라는 그림책이 있다. 이 책은 아이 안에 숨긴 동물 캐릭터를 설명하는 동시에 그들을 행복하게 하는 방법이 적혀 있다. 너는 왜 다른 아이들과 다르냐고 걱정하는 엄마에게 한 아이는 자신은 물고기처럼 말수가 적을 뿐이라고 말한다. 빨리빨리 하라고 다그치는 어른에게 거북이 같은 아이는 작은 발로 천천히 걸으며 세상을 배우는 중이라고 말한다. 개성은 타인과 구별되는 고유한 특징이다. 우리는 모두 비슷해 보이지만 사실 다르다.
개성은 다름에서 발견하는 것이다. 어른이 된 지금 적어도 내가 고양이인지 사자인지 물고기인지 나비인지 정도는 알아야 하지 않을까. 하고 싶지 않은 일을 하지 않습니다. 라는 말은 이제는 나답게 살고 싶다는 소박한 선언이다. 모두가 빠른 토끼가 될 수 없고 모두가 힘센 사자가 될 수 없다. 타인에게 기웃거리는 시간을 줄여 내 안을 들여다봄으로써 나답게 사는 시간을 늘릴 뿐이다. 작지만 확실한 나만의 방법으로. 네, 오늘 우리가 가본 그림 책방에서 무엇을 느끼셨을까요? 오늘 하시는 일이 어떤 건진 잘 모르지만 모두 좋아하는 일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일하는 선물을 받은 여러분들 모두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